먼저 일단 사이클론 기반의 분류 모델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뭐 수학적인 베이스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뭐 이런 컨셉으로 됩니다. 뭐 이렇게 학습합니다. 뭐 라는 식의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셔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도 하고, 그거랑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이제 트리 모델에서 보면은 트리 모델의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있어요. 디시전 트리가 있고, 이 트리들을 잘 모아서 앙상블을 하는 랜덤 포레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부스팅 트리 계열인 XG 부스트, 라이트 GB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이클론 기반 분류 모델인데 사실은 그 XG 부스트랑 라이트 GBM은 사이클론 기반은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들만의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제 사이클론이 워낙 대중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사이클론 API라고 해가지고 사이클론 그 형식에 맞게 약간 좀 랩핑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파이썬 API라고 해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울 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 원래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말 자체에서도 아시겠지만 선형 회귀 모델에서 나온 애예요. 근데 선형 회귀 모델은 연속적인 변수를 예측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y는 wx 플러스 b,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때 했던 걸로 보면은 y는 ax 플러스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직선이지만 이 x라는 데에 벡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어떤 공간에 있는 뭐 그런 하이퍼플레인, 그러니까 무슨 면이나 뭐 그런 게 만들어지겠죠. 뭐 2차원에서는 선이겠지만. 근데 이제 이 y는 wx 플러스 b라는 공식에 확률 개념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분류 같은 걸 한다고 할 때 그냥 0, 1, 뭐 아니면은 뭐 0, 1, 2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그냥 0, 1, 2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확률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원래 연속된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선형 회귀 분석에 확률 개념을 넣는 건데, 이 확률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은 오즈라고 하는 개념을 넣습니다. 보면은 P가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인 거고, 1-P는 그러니까 그 확률에서는 1이 100%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100%에서 P를 뺀다라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인 거겠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확률이랑 어떤 거가 발생할 확률의 비율을 이제 오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집어 넣을 건데 그럼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시작인 거고, 보면 이제 파란색 선이 그냥 오즈라고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값이 0에서 이제 무한대로 그냥 발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은 0부터 0부터 1이죠. 0부터 1 사이에 바운딩이 돼야 돼요. 바운딩이라고 하는 건 그 값 사이에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얘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는 오즈라는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니까 이렇게 0부터 100까지 바운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는 지금 여기 수평축입니다. 수평축 보면은 0부터 100까지 바운딩이 되잖아요. 물론 양쪽 끝에서는 이제 값이 발산은 하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근데 아까 그 오즈가 앞쪽 페이지에서 뭐 1-P분의 P였잖아요. 근데 얘를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 자연 로그를 취했네요. ln 해가지고 했는데, 얘를 원래 저 자리는 원래 y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지금 얘로 대체를 하니까 약간 애매하죠, 보기가. 그래서 좀 이쁘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오른쪽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ln은 자연 로그의 그거잖아요. 그 역함수 관계니까 2를 각 양변의 2를 자연 로그 익스포넨셜을 취하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자연 로그가 깨질 거고, 옆에는 자연 로그가 돼서 위로 올라가겠죠. 지수로 올라갈 거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생략되어 있어서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은 그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수식이에요. 뭐 하면은 딥러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거의 처음으로 배우는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일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 쓰긴 하지만 일단 좀 유명한 공식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선형 회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SE나 MAE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리스트 스퀘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어떤 근사된 값을 찾는데,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렇게 못 찾는단 말이에요, 값을. 얘는 확률 개념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연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선형 회귀처럼 뭔가 손실을 계산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고 하면은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럴싸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뭔가 결과를 뱉은 걸 보고 그럴싸한 정도를 최대화시키면은 이 모델이 잘 맞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에 있거든요. 아래 라츠고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글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네, 거기서 이제 많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가능성 뭐 그런 걸 표현을 하는데 약간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모델을 얘를 학습시키는데 또 보면은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최소화하는 게 그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랑 거의 똑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 학습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면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최소화하는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얘도 아마 내부적으로 똑같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코드를 다 열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뭔가 내가 수학적으로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 일단 먼저 블로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확률론부터 다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기초부터 다지고 올라가시는 게 이해하기도 편할 거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원래 있던 원래 그 연속된 값을 예측하려고 하는 선형 회귀 분석에서 확률 개념을 집어넣은 모델인데 얘는 뭐 일반적인 선형 회귀처럼 뭔가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불가능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선형 회귀 기반이다 보니까 얘도 보면은 저기 공식에 오른쪽 공식에 보면은 익스포넨셜 위에 지수항 보면은 W가 있잖아요. W는 웨이트 가중치라고 하고요. 개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코이피션트라고 얘기하고 이제 옆에 있는 B는 바이어스, 편향 아니면 절편, 뭐 인터셉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랑 좀 비슷하게 그 모델 속성에 보면은 코이피션트랑 인터셉트라는 속성이 있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좀 약간 이름이 멋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지금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검정색 동그라미와 이제 하얀색 구멍 뚫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사이에 어떤 선을 그을 거예요. 사실 분류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에 걔를 분리한 어떤 선을 딱 긋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SVM도 동일하게 이제 두 사이에 선을 그을 건데 그럼 이 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는 그 원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죠. 이제 보면은 각 클래스 사이의 간격을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마진을 최대화하는 데이터 포인트.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그 데이터 포인트인 서포트 벡터들은 여기 점점점점 선에 겹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검정색은 하나가 있고 하얀색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어떤 선을 찾는데 근데 이 최대화하는 거리는 당연히 서포트 벡터랑 수직인 어떤 경계를 찾는 거고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뭐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계를 찾아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솔직히 수학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얘를 최적화하는 문제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약 조건 넣어서 라그랑지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도 그걸 다 풀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그럼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게 왜 좋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경험적 위험 최소화와 구조적 위험 최소화라는 게 있어요. 경험적 위험 최소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선을 긋긴 그었는데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미지를 추가를 안 해놨네요. 선을 긋긴 그었는데 얘가 만약에 데이터셋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추가가 됐는데 내가 그은 선보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보면 지금 선이 이렇게 이쁘게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도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도 맞는 거죠, 사실은. 다 다르니까 뭐 정확도 100%로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그라미인 점이 여기에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 위험 최소화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봤을 때 내가 주어진 걸 손실을 최소화하면 그냥 땡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조적 위험 최소화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측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좀 이런 거죠. 오차 최소화를 일반화시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도 내가 고려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좀 특징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포트 벡터 머신 설명이 제일 많을 텐데. 그래서 그냥 이렇기 때문에 마진을 최대화하는 게 그 뭐 좋은 모델이다. 좋은 모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 신경망 나오기 전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신경망이 나오고 나서 많이 밀렸죠, 성능 쪽에서.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워낙 연산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서도 좀 제한이 있었고요.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전 얘 때문에 머신러닝 시작한 사람이라서 좀 이따가 또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또 서포트 벡터 머신 또 선을 긋는데 또 이렇게 이쁘게 긋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럼에도 내가 어떻게든 선을 그어서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진을 할 때 소프트 마진과 하드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아시겠지만 소프트 마진은 좀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흐물흐물이라기보다 조금 내가 코스트, 그러니까 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좋은 경계면을 찾겠다라는 게 소프트 마진인 거고, 하드 마진은 딱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드 마진은 거의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냥 대부분 보면 지금 여기 이미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어도 한쪽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대부분의 데이터라기보다 그냥 모든 데이터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은. 그래서 딱 직선 하나로 나누는 게 어려워요. 뭐 이게 지금 2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3차원, 4차원, 뭐 여러 차원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딱 잘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프트 마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소프트 마진을 정도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결정은 C 값이라고 하는 코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제 파라미터 중에 C라는 게 있거든요. C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드 마진으로 갈지, 소프트 마진으로 갈지를 정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트를 가지고 소프트와 하드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마진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머신러닝 시작했었는데 약간 이런 거죠. 보면은 내가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왼쪽에서는 선형 분리가 안 돼요. 선형 분리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직선 긋는 건데, 직선이 선형 분리라고 하긴 약간 좀 애매하지만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선으로 딱 그었을 때 분리가 되면 선형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2차원에서는 안 됐어요. 근데 3차원에서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차원에서는 선형 분리가 안 되는 거를 고차원으로 보내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커널 트릭인 거고, 커널 함수라고 하는 매핑 함수가 있어요. 근데 커널 매핑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원래는 저차원에 있는 거를 어떤 고차원으로 보내고 고차원에서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저차원으로 내려서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산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냥 일단 고차원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연산한 것도 연산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은 얘를 커널 함수라고 하는 어떤 그냥 저차원에서 내적을 해도 고차원에서 연산한 것처럼 동일하게 효과를 내는 함수를 가지고 내가 매핑을 하면 된다. 매핑을 하자라는 게 커널 트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 트릭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실제로는 고차원에 가지 않지만 저차원에서 연산을 했지만 고차원에 갔다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내려온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와 멋있네 약간 이랬었는데 네, 이거 보고 그때 시작했었다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수식을 딱 접하고 살짝 좌절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커널 펑션이 이제 대표적인 게 4개가 있습니다. 리니어는 우리가 그냥 쓰는 그냥 선형 이건 거고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손으로 딱 자르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폴리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니까 뭐 꾸불꾸불한 어떤 곡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RBF는 방사기전 함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가우시안 펑션 기반으로 되어 있는 뭔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이퍼탄젠트는 쌍곡선 탄젠트인데 하이퍼탄젠트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알고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얘죠. 이 친구처럼 되어 있는 어떤 함수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이클론에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이.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표적인 4개가 있고, 하나 더 있긴 하던데 걔는 커널 펑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클론에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경험 왜 마진을 최대화한다. 근데 마진 최대화하는 게 왜 좋냐라고 하면은 구조적 위험 최소화라는 걸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선을 그을 건데, 그러니까 구조적 위험 최소화를 하고 싶은데 이쁘게 안 그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스트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하드 마진이 아니라 소프트 마진을 만들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차원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를 고차원으로 보내서 매핑하는 커널 펑션, 커널 트리라는 게 있다. 이 정도 개념만 그냥 컨셉만 가져가셔도 뭐 어디 가서 뭐 물론 깊은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이제 뭐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일단 그냥 트리 자체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랜덤 포레스트에서 뭐 앙상블 기법인 배깅이나 뭐 부스팅 이게 나오면 살짝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트리 하나하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yes or no예요. 그래서 뭐 남자냐 아니냐 뭐 남자인가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런 거죠. 뭐 범주형 변수를 보고 뭐야 아니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수치형 변수라고 하면은 옆에 또 써 있죠. 나이가 뭐 9.5보다 높은가 낮은가라고 해서 이렇게 분기를 하는데, 근데 물론 저 수치를 정하는 또 그런 기준은 따로 있어요. 그런 기준이 보면은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그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이거요,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수가 가진 정보량에 따라서 트리를 분기를 시킵니다. 정보량이라고 하면은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건 정보량이 별로 안 높죠.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근데 오늘 일찍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건 정보량이 좀 높죠. 잘 안 일어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마 맞는 표현은 아닐 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갖는 표현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조금 무질서도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좀 어딜 그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쪼갰을 때 정보량이 가장 많은지, 그러니까 어떻게 쪼갰냐고 하는 거는 어떤 값으로 쪼갰을 때 그러니까 이 변수를 어떤 값으로 쪼갰을 때 정보량이 가장 많은지를 가지고 트리를 분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9.5, 뭐 2.5가 결정이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if then e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하죠. 뭐보다 높아, 낮아, 뭐 이런 거나, 또 이제 트리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시각화하기 더 편합니다. 지금 뭐 사이클론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데 그래프비즈라고 하는 그런 툴로 이쁘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서 보실 수도 있고, 보면은 그리디안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디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컴퓨터 공학 알고리즘 쪽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디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좀 이거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 알고리즘 중에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케이스를 다 뒤져가지고 가장 좋은 애를 찾아요. 근데 그거는 연산량이 많겠죠. 모든 케이스를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리디안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현재 내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고른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걸 고르는데 내가 지금 딱 어떻게 고르고 그 다음 거에서 고르려고 보니까 그 전 거에서 다른 거 고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뒤로 가지 않아요. 그걸 무르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고른다. 그 전에 내가 선택한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고, 그러면 왜 그리디안 알고리즘을 쓰냐라고 하면은 얘가 그 동적 프로그래밍보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산량이 적어요. 적은데 성능은 그에 근사한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 계열이 좀 빨라요. 뭐 SVM이랑 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보면 축에 직교하는 분기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아까 저기 보면 나이가 9.5 이상인가라고 하면은 나이 9.5에서 이렇게 선 딱 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막 직각으로 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 각 축에 직교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스플릿해서 그런 거예요. 특정한 값으로 딱 스플릿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특징이 있는 게 결정 트리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트리가 약간 깊이가 너무 깊어진 경우에는 그 트레인 데이터에 오버피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뭐 프루닝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엄청나게 많긴 한데, 그 보면은 사이클론 이런 데서는 프루닝 그 기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맥스뎁스라고 해가지고 트리에 성장할 수 있는 최대
그 깊이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은 리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생존, 사망, 사망, 생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얘네를 리프라고 하거든요.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개수나 최소 데이터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방금 전 트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포레스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트리들이 모이면은 포레스트가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단지 트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샘플, 그러니까 행을 샘플링을 해요. 행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행 몇 개를 샘플링도 하고 변수, 컬럼, 열을 또 몇 개 샘플링을 해가지고 앙상블을 해요. 그래서 얘를 뭐 배깅 앙상블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배깅 앙상블이라는 게 백, 가방 여러 개를 넣고 거기다가 샘플이랑 열을, 그러니까 행과 열을 샘플링해서 넣고 얘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모델을 트리를 만들고 트리를 만들고 트리를 만들고 트리를 만들어서 트리를 많이 만들어서 앙상블을 하는 거죠. 앙상블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말했을 때 각 트리들이 뽑는 그 확률 값들의 평균을 내서 가장 높은 확률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하드 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네가 내는 그 라벨 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 0, 1, 0 이걸 다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걸 뽑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내부적으로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트리 이게 또 보면은 이게 데이터를 다 안 쓰고 컬럼도 다 안 쓰다 보니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다라는 게 일단 랜덤 포레스트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서 뭐 회사에서도 가끔 그냥 간단한 모델 돌린다고 하면 랜덤 포레스트 쓰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도 좀 쓸만한 거 써야 되지 하면은 그때는 XGBoost나 라이트GBM 같은 거 쓰겠죠.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한다 하면은 이제 걔네를 튜닝할 거고요. 하이퍼파라메터 튜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 여기 써 있죠. 이제 변수 소거 없이 수천 개의 입력 변수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수를 컬럼을 내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앙상블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화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원래 앙상블을 하면 일반화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이제 모델의 분산과 편향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검색해 보세요. 모델의 분산과 편향, 앙상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앙상블에 대한 효과, 뭐 어떤 앙상블은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라서 네, 그걸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XGBoost와 라이트GBM이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부트스트래핑 방식의 뭐 배깅 앙상블 알고리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부스팅도 약간 앙상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부스팅은 뭔데? 라고 하면은 부스팅도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근데 얘는 트리를 순차적으로 만드는데 이제 그 전 트리에서 잘 못 맞췄던 애들 걔네한테 가중치를 줘서 그 다음 트리에서 더 잘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준다라는 게 손실을 좀 더 크게 주겠죠. 얘를 틀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트리를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드는 게 부스팅 트리라고 하고 부스팅 앙상블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로 그냥 알고리즘이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XGBoost 전에도 뭐 에이다 부스트라던가 또 뭐 여러 부스팅 트리가 있었어요. 뭐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라던가. 근데 XGBoost는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부스팅 트리들의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건데 이게 부스팅 트리들이 느려요. 그러니까 느리다라고 하는 게 순차적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느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과적합 규제 기능이라고 해서 오버피팅을 막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버피팅 규제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기 아래 보시면은 균형 트리 분할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대칭 트리라고 해가지고 트리가 보면은 삼각형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내려오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과적합 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지치기 기능은 가지치기가 그 프루닝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또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 교차 검증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사이클론에서는 그냥 fit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fit으로 하는 게 아니라 fit도 하는데 거기에 검증 데이터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이터레이션마다 검증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얘가 밸리데이션이 그러니까 과적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XGBoost는 좀 특이하게 결측치 그냥 넣어도 됩니다. 그냥 넣어도 알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요. 뭐 이거를 내부적으로 범정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처리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리 스타핑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fit 할 때 밸리데이션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뭐 100번 내가 학습을 더 돌렸는데 이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레이션 그 로스 값이 계속 내려가야 좋은 거잖아요. 로스가 줄어야 좋은 거니까. 얘가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 멈춥니다. 그래서 얼리 스탑핑 기능도 있고요. 근데 이제 XG 부스트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느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라이트 GBM이고, 라이트 GBM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XG 부스트의 장점에다가 이제 리프 중심 트리 분할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XG 부스트는 이제 균형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는데, 리프 중심 트리 분할 방식은 이제 한쪽으로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은 데이터에서 과적합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회 같은 거 할 때는 XG 부스트랑 라이트 GBM 다 씁니다. 다 쓰고 사이클론 모델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게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이 두 개를 많이 써요.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다 써보고 그 중에 앙상블도 많이 해보고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쓱 보고 또 쉬는 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페이지로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마 지금 이게 세션이 꺼졌을 거예요. 좀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run에서 run before가 있거든요. 얘를 누르시면은 이 전까지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사이클론의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 SVM이 있고,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은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분류기가 있고,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라고 해가지고 그 회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SVC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 좀 이렇게 통일시켜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SVM 패키지에 SVC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사이클론의 이제 앙상블 패키지에 있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가져오시면 되고, XG 부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사이클론 게 아니라고 따로 있었죠.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XG 부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사이클론 API로 만들어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회가 평가 매트릭이 F1 스코어잖아요. F1 스코어에서 에버리지가 마이크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검증 데이를 평가를 하려면은 F1 스코어를 한 게 맞으니까 F1 스코어도 불러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모델을 쓰는 건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불러오신다라고 하는 게 모델 약간 정의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파라미터 튜닝 다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파라미터 튜닝을 사람이 안 하죠. 요즘은 AutoML 이런 거나 아니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로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평가 매트릭을 F1 스코어로 걸어놓고 뭐 어떤 변수랑 어떤 변수 피처 튜닝 해줘. 근데 그 변수들의 범위는 이만큼이야 라고까지만 지정을 해주시면은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적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NNI라고 치시면 AutoML 나오고요. NNI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네 NNI는 솔직히 쓰기 좀 어렵고요. 쓰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기업에선 계실 텐데 커뮤니티에서 쓰는 분은 잘 못 봤고요. 저도 몇 분 못 봤는데 NNI라는 게 있고, 하이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하이퍼 옵트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하이퍼 옵트 그것도 있고, 케라스 쪽에서 쓰는 케라스 튜너인가 그것도 있을 거고, 근데 케라스는 당연히 케라스 그 최적화가 된 거겠죠. 그것도 있을 거고, 일단 제가 들어본 건 그 세 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최근에 뭐 파이캐럿인가라고 또 있는데, 그거는 우리 그 이 대회 커널로, 그러니까 노트북 누가 이미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궁금하시면 보시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파이캐럿은 너무 자동화가 돼 있어요. 너무 자동화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회사에서 이걸 디스하는 게 아니라요.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욕할 거면 저를 욕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utoML이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델 성능을 사람이 다 그 어떻게 튜닝을 다 합니까? 그 예를 들어서 XG 부스트만 해도 튜닝해야 되는 변수들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값들의 변수 그 값들의 스페이스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소수점까지 실수로 내려가 버리면 그 실수를 사람이 어떻게 다 튜닝을 해요? 그러니까 막 0.0점이 아니라 0.678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직접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요즘 최근에 있던 어떤 AutoML 그 파이캐럿 이런 거는 그냥 데이터 넣고 하면은 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 넣고 하면 그냥 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나중에 뭐 취업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어필을 할 때 저 이거 쓸 줄 알아요 하면은 과연 그분들이 그걸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거를 쓸 줄 아는 건 좋다. 쓸 줄 아는 건 좋고 왜 그러냐면은 이런저런 걸 알아야지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할 때 뭐 급할 땐 그거 쓸 수 있죠. 정말 급할 땐 내가 그거 쓰니까 그거는 정말 좋은 건데 급한 게 아니라 그래도 결국에는 뭔가 결정 같은 거는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하고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내가 알고 설명을 하고 어디 가서 막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 파이캐럿 써본 적 없지만 쓸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잡설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튜닝을 원래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해봤자 얼마나 늘겠어요. 제가 손으로 막 해봤자 얼마나 늘지 않기 때문에 튜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가 파이퍼 파라미터를 막 입력을 해야 되지만 안 하고 모델 그냥 fit을 하면 됩니다. 모델 fit을 할 때는 이제 x와 y를 넣는데 이제 이 fi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모델에 데이터를 적합시킨다, 피팅 시킨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오버피팅, 언더피팅이라는 말인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fit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학습을 시켰으면은 이제 이 predict로 이제 검증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때문에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트레인에서 쪼갠 거예요. 테스트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출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회들은 하루에 제출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하루에 100번씩 실험할 수 있는데 제출 횟수는 3번이야. 그러면은 3번 또 어떻게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측한 값을 가지고 이제 F1 스코어 아까 제가 위에서 사이클론 매트릭스라는 패키지에서 불러온 애인데 이제 원래 참값이 앞에 들어가고요. 뒤에가 예측값이 들어갑니다. 이거 에버리지를 안 넣으시면은 저희 대회에서 하고 있는 평가 매트릭이랑 달라질 거예요. 얘가 아마 다른 애로 들어가 있을 바이너리인가 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다를 건데 지금 보면은 F1 스코어의 이제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0.8474가 나왔죠. 살짝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보면은 0.8474 그래도 베이스라인보다 높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 점수가 저 리더보드 안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은 여러 번 제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검증했던 그 검증 스코어랑 제출한 리더보드 스코어가 비슷하게 따라가는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검증 스코어가 올랐어요. 근데 리더보드 스코어도 올랐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검증을 똑바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좀 물론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달라지면 그때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프로세스 잘못했나? 프로세스를 이상하게 했나? 라는 생각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행이다. 잘 올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그 검증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랜덤 스테이트 있잖아요. 내가 잘 뽑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에 따라서 안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스코어가 스플릿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그 스플릿은 좀 이따 다시 아래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로지스틱 리그에서 쓸 수 있어요. 정말 쉽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제가 파라미터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SVC. 얘는 보면은 아까 제가 커널 트릭이라고 했던 그 커널 펑션이 RBF 얘가 방사 기저 함수입니다. 여기서 아래 내려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리니어 있고 선형 함수, 다항식 함수, 방사 기저 함수, 시그모이드가 아까 제가 말했던 쌍곡선 탄젠트 개고요. 이 프리컴퓨티드는 커널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전 얘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까 소프트 마진, 하드 마진 얘기했었던 코스트가 이 C 값입니다. 이 C 값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감마라고도 해서 또 이거 얼마나 꾸불꾸불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도 있고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얘는 좀 느리죠. 지금 결과 좀 느리게 나옵니다. 네. 성능은 좋지만 계산량이 많아서 그리고 보면은 그 폴리노미얼 그 다항식 커널 고르신 다음에 차수도 고를 수 있거든요. 차수 높게 하면 또 느려요. 차수가 높아지면 또 많이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스태킹 할 때도 SVM은 너무 느려서 뺐습니다.
좀 빠른 애도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느리네요. 뭐지? 네, 이제 끝났네요. 보면 좀 높잖아요. 위에 거보다는 0.8474였는데 0.85. 근데 물론 이게 완전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출해 보시고 그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진짜 바로 나올 거예요. 아니네요.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나왔어요. 근데 속도에 비해서는 이게 SVM보다 높게 나왔죠? 네, 살짝 높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트리 계열이 어쩔 수 없이 정형 데이터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XG 부스트도 그냥 쓰시면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쓰시면은 CPU로 돌아요. CPU로 도는데 그럼 좀 느립니다. 네, 이만큼 걸렸는데 GPU는 바로 나왔죠? 뭐야,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랜덤 스테이트가 달라가지고 성능이 달라지죠, 계속. 방금 더 앉아서 놀랐습니다. 네. 얘는 또 같게 나오네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CPU로 연산한 거랑 GPU로 연산한 거 다르네요, 결과가. 근데 이건 튜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GPU를 써가지고 빠르게 연산할 수 있다. 네. 라이트 GBM도 똑같이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렸었죠. 얘네들은 자체 얼리 스타핑이나 그런 좀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 eval set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 validation set을 넣을 수 있어요. 좀 이따 아래다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넣을 수도 있고, 이거 eval metric이라고 해가지고 평가하는 메트릭.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특정 이터레이션마다 얘를 평가를 해가지고 얘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얼리 스타핑 해버린다. 뭐 이런 거를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얼리 스타핑 라운드가 그거죠. 몇 번 더 지켜볼 거냐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얼리 스타핑 쓰는 건 제가 아래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G 부스트에도 동일하게 있는 기능이에요. XG 부스트 피드에도 똑같이 있는 거고. 얘는 XG 부스트 좀 더 빨랐네요. 네, 좀 더 빠르고. 네, 성능은 얘가 좀 더 살짝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사실 모델 쓰는 건 별거 없습니다. 모델 쓰는 건 별거 없고, 튜닝 쪽은 아마 그 커널로 아마 올라왔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토ML까지는 아니어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뭐 파이캐럿으로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이클론 이론과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